여러분, 고대 동양 철학이 베르그송, 니체, 들레즈 같은 서양 사상의 거인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? 오늘은 시간과 생명의 순환을 이야기하는 동양의 지혜가 서구 철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어떻게 새롭게 바라보게 했는지 그 정말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런 고즈넉한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옛 동양인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려고 했던 두 가지 핵심적인 틀이 있는데요. 바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사행,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에너지, 오행입니다. 이 두 개념이 어떻게 존재의 순환을 설명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죠. 좋아요. 그럼 먼저 시간의 거대한 리듬이라고 할 수 있는 사행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? 이게 단순히 계절의 변화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꿰뚫는 원리거든요. 사행은 말이죠. 한마디로 시간과 생명이 돌아가는 거대한 순환 리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마치 사계절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처럼요.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된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정말 재밌는 부분이에요. 자,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. 가장 바깥쪽 원부터 볼까요? 이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하죠. 바로 봄, 여름, 가을, 겨울, 추나 추동이에요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안으로 한 겹 더 들어가 보면 원형이정이 나오죠. 이게 뭐냐면 시작하고 원, 활짝 번성했다가 형, 그 결실을 거두고 리, 다음을 위해 편안히 쉬는 정, 생명의 본질적인 주기예요. 그리고 가장 안쪽 원을 보면 생장, 염장이라고 해서 훨씬 더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요. 태어나고 생, 쑥쑥 자라고 장, 에너지를 한데 모으고 렘, 저장하는 장인 거죠. 결국 이 사행이라는 건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다층적인 패턴, 일종의 청사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자, 그럼 사행이 시간의 리듬이었다면 오행은 뭘까요? 오행은요, 이 세상을 이루는 5가지 기본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나무, 불, 흙, 쇠, 물. 바로 목화, 토, 금, 수죠. 중요한 건 얘네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 사행과 오행이 어떻게 만나냐면요. 바로 이 표를 보시면 아하 하실 거예요. 봄은 뭐겠어요? 새로운 시작이니까 바로 나무 목의 기운. 여름은 모든 게 활활 타오르니까 불화의 에너지. 이런 식이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바로 흑토예요. 토는 딱 정해진 계절이 없어요. 대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타나서 뭐랄까 변화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. 균형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부터 서양 철학의 거인들이 이 동양의 지혜를 어떻게 봤는지 한번 들어볼 시간입니다. 첫 번째 주자는 프랑스의 앙리 베르그송이에요. 베르그송은 이 사행과 오행을 보고 정말 무릎을 탁 쳤을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게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생의 약동, 즉 엘랑 비탈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봤거든요. 생명이 어떻게 솟구치고 뻗어나가는지에 대한 완벽한 지도 같았다고 할까요?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죠. 베르그송의 엘랑비탈은 막연하게 생명이 가진 창조적인 힘 같은 거였다면 동양의 사행은 그 힘이 바로 이런 리듬과 패턴으로 나타나는 거야 하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준 셈이에요. 정말 멋진 만남이죠? 좋아요. 베르그송이 생명의 창조적인 춤을 봤다면 다음 철학자 니체는 여기서 아주 다른 걸 봅니다. 바로 힘과 투쟁의 드라마죠. 니체한테 이 순환은 그냥 평화로운 순환이 아니었어요. 이건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려는 치열한 투쟁, 바로 그가 말한 힘의 의지의 원형 그 자체였던 거죠. 니체의 눈으로 사계절을 다시 볼까요? 봄은 힘의 의지가 좋아,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볼까 하고 일어서는 때고요. 여름은 그 힘을 최대로 폭발시키는 시간이죠. 가을엔 자기가 이룬 걸 단단하게 만들고 겨울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다음 도약을 위해 힘을 비축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니체에게 중요한 건 이 순환이 때로는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을 피하지 않고 끌어안는 것. 어떤 운명이 닥치든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라고 사랑하는 것. 바로 아모르 파티죠. 이게 바로 인간을 넘어 초인, 즉 위버맨쉬가 되는 길이라고 본 겁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질들레를 만나보겠습니다. 들레즈는 이 모든 걸 훨씬 더 복잡하고 뭐랄까 거미줄처럼 얽힌 네트워크로 봤어요. 들레즈는 이 사행과 오행이 그냥 뱅글뱅글 도는 원이 아니라고 봤어요.
그가 쓴 표현은 리좀인데 이게 뭐냐면 땅 속에서 뿌리줄기가 막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. 중심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어디서든 새로운 연결이 불쑥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거죠.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쉽게 풀어볼게요. 들레즈는 삶이 정해진 틀이 없는 뭐든 될 수 있는 잠재력 덩어리, 기관 없는 신체라고 봤어요. 여기서 사행은 큰 흐름, 즉 배경음악 같은 역할을 하고요. 오행은 그 안에서 저거랑 연결해볼까 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육망 기계 같은 거예요. 이런 자잘한 연결들이 모여서 새로운 현실, 즉 배치를 만들어내는 거죠. 이 과정이 또 재밌는데 먼저 탈령 토화를 통해 기존의 틀을 확 깨부숴요. 그리고 재형 토화를 통해 그 조각들로 완전히 새로운, 더 복잡한 연결을 만들어내는 거죠. 그러니까 삶은 정해진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서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역동적인 그물망 그 자체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베르구성부터 니체, 그리고 들레즈까지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죠? 똑같은 동양의 지혜를 보고 이렇게나 다른 해석을 내놓다니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대체 뭘까요? 핵심은 이거 같아요. 우리 삶은 정해진 대본이 아니라는 것. 오히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거죠. 이 사행과 오행 같은 틀은 내 운명은 이거야 라고 점쳐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에너지가 흐르고 있으니 이걸 이용해서 너만의 길을 만들어봐 하고 알려주는 일종의 내비게이션, 아니 지도 같은 거예요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지혜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. 모든 끝은 사실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다는 것. 저기 떨어지는 가을 낙엽이 내년 봄의 새싹을 위한 걸음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. 우리 앞에는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.